관능적인 율동과 묘기가 어우러진 춤판. 파리의 명물 프렌치 캉캉을 보러 온 사람들로 언제나 이곳은 붐빈다. 물랭 루즈. 비운의 화가 로트렉의 신화를 낳은 몽마르트르의 명소. 19세기의 끝머리에서 불꽃처럼 살다간 로트렉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 물랭 루즈의 빨간 풍차는 지금도 돌고 있다. 전원의 아름다움보다는 도시에 더 커다란 의미를 둔 일군의 예술가들이 있다. 자연의 매혹보다는 도시적인 문화, 인공적 생활이 더욱 매력적이요 영혼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한다. 보들레르는 시골을 증오했고 꼼꾸르 형제는 자연을 적으로 여겼으며 오스카 와일드는 자연을 경멸하듯 말하곤 했다. 단지 인물만이 존재할 뿐이다. 풍경은 인물을 그리기 위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한 풍경 화가는 야만인에 불과하다. 이것은 낭만적인 자연 예찬의 종말이요 자연 상태의 숭배에 대한 반동이다. 자연 그 자체는 추하고 번성하며 예술을 통해서야 비로소 감동을 주는 무엇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인공성에 대한 열광 속에서 모든 세련되지 않고 본능적인 것은 그 가치를 잃는다. 현란한 도회 감각을 구가하는 이들에게는 자연을 대신할 인공 낙원과 그 환상이 필요했다. 순간적인 기분의 몰두,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는 인상주의적 노력, 순간 속에 살고 순간 속에 흡수되려는 이러한 몸부림은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요 도피다. (1870년대의) 보블 전쟁 패배. 피해 일주일이라는 시가전 끝에 3만여 시민이 죽어간 파리 꼬민의 붕괴 후 순간의 미와 쾌락에 탐닉하는 절망한 예술가들을 특별히 데카당스라 불렀다. 한 시대의 몰락과 위기라는 느낌이 예술가들의 민감한 넋을 찢고 병들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에겐 위안받을 곳이 필요했다. 도치와 망각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삶의 진실을 표현해야 한다. 이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이다. 둘루스 로트렉. 신앙과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의 상처를 온몸으로 살아보인 증언의 예술가. 생활이 곧 예술이었고 예술이 곧 생활이었던 화가 로트렉의 고향 알비시. 남프랑스의 고도 알비시는 타른강을 끼고 형성된 중세 이래의 교역도시다. 인구 약 5만의 이 소도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베르비 성의 모습. 붉은 벽돌로 지은 집들과 좁고 구불구불한 가로가 아름다운 이 중세 도시에서 로트렉은 8살 때까지 성장한다. 여덟 살 때 로트렉 일가는 파리로 이사했다. 아버지의 집안은 프랑스에서도 손꼽는 귀족이어서 멀리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가운데는 프랑스 왕가에 연결된 고관으로서 이름난 거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아버지 알폰스 백작과 사촌간인 어머니 셀레락 집안도 이에 못지않은 명문가였다. 로트렉 집안에서는 이미 몇 차례 근친 결혼의 선례가 있었다. 1864년 11월 24일 앙리 툴루즈 로트렉이 태어나던 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하늘을 찢었다. 로트렉 집안의 오랜 저택 보스쿠 성관. 결혼하기 전 창기병 연대에 적을 두었던 아버지 알폰스 백작은 승마나 매 사냥에 광적으로 몰두하던 기인이었다. 한편 아름답고 조용하고 가정적인 어머니 아들의 취미는 독서. 총명하고 사려 깊은 그녀가 일생 동안 저지른 단 하나의 잘못. 그것은 알폰스 백작과의 결혼이었다. 그만큼 남편 알폰스 백작은 본래 아내나 가정을 돌볼 우인이 못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알폰스 네오의 맏아들로 로트렉은 태어났다. 뿌띠 비주. 작은 보석이라 불리며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어린 시절의 앙. 민감하고 영리한 처자들에게 알폰스 백작도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둘째 아들 리샤르가 생후 1년이 못 되어 죽자 남편과 거의 별거 상태로 들어간 부인에게 앙리는 삶의 전부였다. 아내에게 냉담한 남편이었던 알폰스 백작도 12살 난 아들에게 매 사냥책을 선물하는 자상한 면이 있었다. 병약했던 로트렉은 폼따는 중학교를 1년 만에 중퇴한다. 알비의 집에서 공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예의 그 사건이 일어난다. 1878년 5월 30일이었다.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사소한 우연 때문이었다. 다리가 부러지는 우연 말이다. 그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한데 14세가 되던 해 이 집에 와 있던 로트렉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거실에 놓여있던 의자에 걸려서 그만 왼쪽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 상체는 정상이었으나 하반신은 극히 짧아져 그 모습이 기형적이었죠. 신장은 152c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한 신체 조건상 로트렉은 가족들과 다 같이 즐기던 승마, 사냥 등은 전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집에 남아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래만 했습니다. 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난 결코 그림 따위는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기묘한 운명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보통 사람의 가슴에 닿는 정도였다는 로트렉의 키. 남들처럼 정상적인 체구를 가졌더라면 그림 대신 사냥이나 승마에 몰두했을 거라고 그는 되뇌곤 했다. 양다리의 골절상으로 누워 지내야 했던 수십 개월. 저 침대 어느 귀퉁이에
사춘기 소년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는 것일까? 삼촌이 그리다가만 저 남자의 초상화의 팔 부분을 마저 그린 건 로트렉이었다. 똘로즈 로트렉 가문의 혈통에는 예술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앙리 로트렉은 가족 화첩을 만들 정도로 그림 솜씨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다. 이 사실은 다리를 안 다쳤으면 화가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 운명론의 섬뜩함을 무마시켜준다. 알비시의 베르비 궁에 있는 로트렉 미술관. 그의 작품들을 모아 시에 기증한 사람은 아들보다 오래 살았던 어머니 로트렉 부인이었다. 양쪽 다리의 부상으로 요양하던 시기인 16살 때 거울을 보고 그린 자화상. 얼굴 윤곽을 짙은 그늘 속에 묻어버린 이 자화상에는 자의식에 눈뜬 소년의 고통이 담겨있다. 아버지 친구인 동물화가 프렌스도의 화실에서 8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데상. 파리 뽕 따는 중학 시절 로트렉의 데상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노트와 교과서와 사전의 빈 자리마다 그림으로 채웠다. 때없이 소년의 내부에서 치밀어 오르던 표현에 대한 갈망. 말을 타고 매사냥을 떠나는 아버지를 로트렉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 친구이자 동물 화가인 르네 프렌스도에게서 정식으로 미술 수업을 시작한 건 18세 때였다. 대상의 특질을 파악하여 화면 위에 생생하게 표현하는 로트렉의 기량은 이 시기에 그 기초가 다져진다. 프렌스도 선생의 소개로 들어간 레옹 본나의 화실이 문을 닫자 로트렉은 꼬르몽의 아틀리에로 다시 올망한다. 몽마르트르에 있는 이곳 꼬르몽의 아틀리에에서 로트렉은 11살 위인 고호를 만나게 된다. 고호가 남프랑스 아를르로 떠날 때까지 2년 동안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데상은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보는 방법, 형태를 이해하는 방법인 것이다. 로트렉의 참된 스승은 드가였다. 드가의 데상과 구도에서 로트렉은 많은 것을 배웠다. 극장 무대와 카페, 그리고 서커스와 경마장은 드가와 로트렉의 공통 소재였다. 두 사람이 이끌린 것은 약동하는 세계이며 동시에 자연과는 다른 인공의 세계였다. 예술가들의 모임 장소였던 샤누아르를 인수하여 캬바레 밀리통을 낸 아르스티드 브리앙, 가수 겸 작사가인 브리앙은 자신의 가게에 로트렉의 그림을 상설 전시하고 노래책의 삭발을 부탁하기도 한다. 20살의 로트렉이 파리의 활락가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가수 브리앙과의 교제를 통해서였다. 바티뇰 거리에서 그리고 생라자르에서와 같은 그의 유명한 노래들. 로트렉의 최초 모델이며 연인이었던 수잔 발라도. 원래 몽마르트르에서 일하던 세탁부였던 수잔느는 화가들의 눈에 띄어 모델이 되었고 그 자신 그림도 그린다. 르누아르 드가의 모델이기도 했던 수잔 발라동은 화가
모리스 유틸러의 어머니다. 까르멘 고댕이라고 하는 붉은 머리 소녀를 모델로 한 작품 세탁부. 세탁부라는 테마는 그 일상적 친구미 때문에 드가와 보나르들도 그렸다. 흘러내린 머리, 창밖을 내다보며 사념에 잠긴 휴식의 한때. 까르멘 고댕은 로트렉의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다. 예술가에게 영감의 불길을 탱겨주는 촉매이기도 한 모델들. 활락가에 드나들기 시작한 20살 무렵부터 로트렉은 밤의 여인들을 알게 된다. 물랭 루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889년 파리의 몽마르트르 번화가에 문을 연 댄스홀. 아들의 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긴 알퐁스 백작은 그림에 가문의 이름을 적지 못하게 했다. 로트렉이라는 사인 대신 앞뒤 음절을 뒤집어 트레클로라고 적어놓으면서도 로트렉은 몽마르트르를 떠나지 않는다. 대식가 라글리라는 별명의 댄서 루이스 베베는 그 당시 물랭 루즈에서 최고 인기 스타였다. 춤추는 라글리와 남자 파트너인 뼈없는 발랑땡, 뒤쪽에 실루엣으로 처리한 관객들이 재밌다. 날카롭고 간결한 패상, 대담한 구도의 이 포스타는 말하자면 로트렉의 출세작이다. 처음 문을 열자마자 파리장의 인기를 모아 몽마르트르의 명물이 된 빨간 풍차 물랭 루스. 당시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 중에는 러시아 황태자와 영국의 웨일즈공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화려하고 번창하는 상황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한 것이 로트렉의 포스터였다. 로트렉이 그린 물랭 루즈의 스타들을 모아둔 코너 판테온. 그들은 전설 속의 신들인 것이다. 벌써 오랫동안 로트렉만큼 재능 있는 예술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투철한 분석력과 확실한 표현력이 일체가 되어 융합되어 있다. 그는 어떤 유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는 일찍부터 남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개성을 길러왔던 것이다. 메드라노 서커스에서 처음 데뷔하였고 물랭 루즈에서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된 라글리. 대식가라는 별명대로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찌자 스타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녀는 지난날의 인기 회복을 노려 로트렉에게 그림을 부탁한다. 라글리가 춤추고 있던 흥행장 입구에 장식으로 그려진 것이 이 대장이다.
빠진 듯한 객석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무용수 잔느 아브릴. 피로와 쓸쓸함이 배인 그녀의 표정을 로트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파리의 창부와 이탈리아 귀족 사이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고난을 겪은 잔느 아브릴. 우아하고 경쾌하게 얼마간 들떠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녀는 춤추며 돌았습니다. 바람처럼 가볍게, 꽃처럼 아름답게. 오케스트라의 악사가 들고 있는 더블 베이스를 테두리로 하고 그 대각선상에 춤추는 잔느 아브릴을 그렸다. 대담하고 기발한 화면 배치. 이러한 공간 구성을 로트렉은 일본의 채색 목판 하와 드가에게서 배웠다. 로트렉의 작품 중에서 루브르 미술관에 처음 공개된 작품이 바로 이 그림이다. 로트렉의 작품을 대하면 모든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듯이 보여져 참된 회화의 한 형식에 도달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는 예외적이라고 해야 할 화가로서 한 시대의 기호를 결정지을 정도로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 시대 회화의 창조자 중 한 사람인 것이다. 몽마르트르 생활을 주제로 한 유화 30점을 모아가지고 로트렉은 1893년 구필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친구 샤를르 모렌과 이 인전을 열도록 주선해준 사람은 구필상의 지배인인 모리스 지와이야. 그는 로트렉과 동갑으로 퐁따느 중학 시절의 친구였다. 두 사람은 한때 못 만나다가 1892년 파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후 일생 동안 돌도 없는 친구가 됐다. 1900년에 해안으로 오리 사냥을 갔을 때 로트렉은 배 안에 서 있는 레인코트 차림의 친구를 스케치했다. 물렌가 1894년 30살의 로트렉은 고급 창가인 물렌가로 거처를 옮긴다. 그리고 창부들 속에서 생활하며 이들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20살 때 처음 알게 된 창부들의 세계. 24살 때 빨간 머리 로자로부터 옮겨받은 병은 그의 수명을 재촉한 원인의 하나였다. 유화로만도 50여 점이나 되는 창부 소재의 작품들. 스캔들이나 방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풍속에 대한 탐구로 승화된 로트렉의 창부 연작은 이 한 폭의 대작으로 결산된다. 이런 풍속들을 있는 그대로 마치 임상이처럼 냉정하게 관찰하고 묘사했던 것이다. 예술에서는 부도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고약한 외설을 주제로 삼을 경조사도 관찰의 성실성밖에는 안 이해오기 때문입니다. 창부들 중 태반은 동성연애자들이었다. 그녀들이 사랑의 갈증을 고치는 내밀한 영역에까지 파고들었던 로트렉. (1895년) 무렵 로트렉은 몽마르트르의 활락가를 떠나 있었다. 지식인들의 세기말적 분위기 속으로 생활의 장을 옮긴 것이다. 상징파 문예지 랄루비 블랑시와 관련된 지식인들과 교류하던 이 몇 년간을 전기 작가들은 벨 에포크, 멋진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로트렉은 건강도 좋았고 왕성한 제작 의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국내외 전람회에도 많은 작품을 출품한다.
랄루비 블랑시의 편집인 타데 나땅송, 화가 보나르, 말라르메, 메테르링크, 트리스탄 베르나르 등의 문인들, 그리고 비평가 펠릭스 페네온과 교류하면서 루트렉은 자기 세계를 확대해 나간다. 이 무렵에 루트렉은 한 여인을 만났다. 랄루비 블랑시의 편집인 타데 나땅송의 아내 미시아였다. 색이 발랄하고 뛰어난 미인인 미시아에게 루트렉은 깊이 마음이 끌린다. 그때까지 접해온 무희나 창부와는 달리 동경과 숭배의 염을 품고 사랑한 유일한 여인 미시아. 이 포스터는 루트렉이 미시아에게 바친 사랑의 기념비이며 멋진 시대의 향기를 전해주는 작품이다. 이 시기에 연극의 세계에 눈돌리게 된 루트렉은 오페라 메살리나 연작을 6점이나 제작한다. 이전 작품에 비해 선이 줄어들고 면이 갖는 비중이 커지는 양식상의 변화가 눈에 띄는 작품이다. 런던에서의 개인전이 실패한 1898년 무렵부터 루트렉의 음주병은 부쩍 심해졌다. 극도로 악화된 건강, 밤마다 환각에 시달렸고 급기야 정신장난을 일으켰다. 1899년 2월, 루트렉은 물렌가 창부의 집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해 겨울 파리 교회 내위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루트렉.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루트렉은 비통하게 부르짖는다. 나는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을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루트렉이 입원한 것을 안 파리의 선정적인 매스컴들은 루트렉의 방탕, 주벽, 광기 등을 떠들어댔다. 이들에게 자기가 정상적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루트렉은 의사들의 초상화를 그렸고 옛 기억을 더듬어 서커스 연작 37점을 완성했다. 스페인의 고개사 페르난도가 몽마르트르 한 구석에 텐트를 치고 서커스 흥행을 시작한 것은 1873년이었다. 드가와 루트렉에게 새로운 테마를 제공한 페르난도 서커스. 날카롭고 정확한 대상을 통해 스냅 사진처럼 포착된 장면들. 루트렉은 특히 공마사가 다루던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 드가와 루트렉은 말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경주용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된 인공적인 말의 모습이 이들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롱샹 경마장 1등석 단골 손님이었던 드가. 드가는 명마의 온갖 아름다운 동작을 잘 알고 있었다. 루트렉 역시 두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승마가 가장 큰 오락의 하나였다. 로트렉은 대단한 스포츠 팬이었습니다. 이 불구의 조그만 사나이에게 볕이 쨍쨍 내리쬐는 경마장을 경쾌하게 달리는 명마, 커러브렛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즐거웠죠. 코스 위를 힘찬 근육을 보이며 뛰어가는 균형 잡힌 말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즐거움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코스 위를 달려가는 완전하게 균형 잡힌 경주용 말보다 발레리나를 닮은 건 없다고 누군가 그랬다. 동물 화가 르네 프렘스토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그리기 시작한 말은 일생 동안
로트렉을 사로잡는 주제였다. 발랄하게 약동하는 생명감, 순간적으로 정확하고 강한 손으로 포착하는 로트렉의 재능은 거의 천부적인 것이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빛과 색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인상파 화가들이라면 로트렉은 움직이는 형태, 즉 선에 관심을 가졌다. 춤이나 경마에 들어있는 움직이는 선들의 아름다움에 강렬하게 매혹된 로트렉. 인상파 화가들이 세계 화가라면 로트렉은 선의 화가였다. 로트렉의 모든 그림은 대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한 비평가의 지적대로 로트렉은 뛰어난 소묘가로 알려져 있다. 앵그르의 제자인 드가가 대상의 명수였듯이 드가를 사숙한 로트렉 또한 개성적인 선묘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내면에 용솟음치는 생명력을 상징해주는 선들은 놀라운 속도감을 주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롱샹 경마장에 인접해 있는 공은 블러뉴스푼, 나폴레옹 시대부터 산책지로 유명하다. 까마귀 구리가 달린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음을 옮겨놓던 키 작은 로트렉. 그러나 그처럼 생기발랄하고 쾌활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친구 르클레르크는 말한다. 산책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눈길을 끄는 것이 있으면 로트렉은 재빨리 수첩을 꺼내 이것을 그렸습니다. 그 시간은 불과 몇 초 동안이었어요. 랄러비 블랑시 그룹의 문인 트리스탕 베르나는 당시 인기를 모으고 있던 자전거 경기를 로트렉에게 소개했다. 이 신흥 스포츠의 세련된 멋과 스피드에 매료된 로트렉은 이 포스터를 그린다. 그에게 포스터는 결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대상과 석판화에 대한 순수한 정열이 포스터를 제작하게 했던 것이다. 로트렉의 미술 세계에 있어서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그는 석판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색 판화를 시도한 초기 화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 번에 걸친 시도 끝에 그 기술을 완벽하게 해서 후에 특히 포스터 제작에 이용했습니다. 로트렉은 결국 최초의 대광고업자였던 셈이죠. 물론 묘지에 관한 것 외에도 좀 덜 알려진 포스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라신 심슨 같은 자전거 광고 등을 포스터로 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화가 툴루즈 로트렉의 가장 특이한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1900년 5월 15일 로트렉은 요양지 보르도에서 제작한 작품들로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회복되던 건강도 잠깐이었다. 특수장치가 된 지팡이에 넣은 술을 몰래 마시면서 로트렉은 어머니가 보낸 감시인 비오의 눈을 속였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병을 알코올 중독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고 에드가 알란 포는 단식한다. 그 자신이 중독자였기에 술의 무서운 파괴력을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생기에 넘친 미소, 아름다운 금발의 이 아가씨는 르아브르의 술집 스타에 있는 도리야. 꽃핀 처녀의 발랄한 미소, 그것은 요양지의 환자에겐 눈부신 것이었다. 포도원으로 유명한 지롱드 지방의 말로메에 성관을 사들여 홀로 지내던 어머니. 그 어머니 곁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돌아온 것은 1900년 9월이었다.
다음 해 4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로트렉은 파리로 돌아가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정리했다. 그해 8월 보르도 근처의 한 마을에서 다시 마비 증세를 일으키고 쓰러진 아들을 어머니는 이곳으로 옮겨온다. 이미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진 몸으로 돌아와 누운 아들의 맥박을 짚으며 어머니 로트렉 부인은 통곡했다. 별거 중인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오직 하나 살아가는 보람으로 여겼던 자식의 병세는 참담한 것이었다. 정원의 등의자의 아들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그런 중에도 따뜻한 위안이었다. 목마르도록 활락가에 기거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의절당한 거나 다름이 없던 앙리. 그도 어머니의 대성화는 항상 따뜻한 신뢰와 애정을 잃지 않았다. 미술 수업기의 아들을 보고 미래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렀던 로트렉의 어머니. 그녀는 아들의 예술적 재능을 굳게 믿고 있었다. 로트렉이 아주 공들여 그린 어머니의 초상화는 몇 점이 남아있는데 모두 훌륭한 걸작으로 손꼽힌다. 인자하고 기품에 넘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때때로 느껴지던 우수. 로트렉은 어머니 곁에서 죽기를 바랬다. 그가 완전한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녀석, 어머니 곁에서. 죽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의식으로 농담을 할 정도였다는 로트렉. 그날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1901년 9월 9일 오전 2시 라파엘로 코호와 같이 로트레크도 37살에 세상을 버렸다. 로트렉이 죽던 해에 파리에 도착한 시골뜨기 청년 화가 피카소는 고향 친구에게 이렇게 써보냈다. 파리에 와보고 나는 비로소 로트렉이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가를 알았다. 근대 도시 문명의 산 표본인 파리의 분위기를 모르고는 로트렉의 진가를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모든 권위와 신앙과 우상이 파괴됐던 한 세기의 끝머리에서 퇴폐와 위압과 방종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달았던 데카당스의 전형 로트렉. 우리들은 로트렉이 즐겨 그린 창들과 같은 인간의 무리인 것이다.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로트렉의 그림은 과학의 진보에 불치를 썩히고 인생의 의욕으로 가득 채워진 이 시대의 초상화인 것이다. 영혼을 팔아버린 근대 문명의 상처를 온몸으로 살아보인 예술가 앙리 툴루즈 로트렉. 진실의 빛으로 시대의 어둠을 드러내보인 그의 예술품은 오래도록 우리 가슴에